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여름방학 잘 보냈어요? 이번 강의부터 사회교과서 2학기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했던 방식처럼 각 소단원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토론 주제까지 동영상 만들 거고요. 저는 중단원 범위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 단어들, 그리고 활동지의 빈칸 채우기까지 정리해서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내용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과학기술이 발견되어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전기라는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달해 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산업혁명, 생명공학, 교통의 발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등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영향과 부작용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옆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언급을 해드릴게요. 생명공학의 발달로 유전자 제조함 농작물이 발달하였다. GMO라는 단어가 있죠. 그쵸? GMO가 뭐의 약자냐면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영어로 이렇게 써요. GMO, 앞글자 따서 GMO인데, 유전적으로 modify 하면 수정하다, 개량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수정한 유기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유전자, 제조합, 농작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GMO가 요즘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의 식탁으로 바로 올라오는 식품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입산 콩이나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나 두부나 이런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GMO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GMO가 인체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먹고 죽은 사람 없으니까 계속 재배해서 팔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GMO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여기 있어요. 기존의 환경 조건에 적응해온 다양한 재래 품종의 손실로 생물학적 다양성의 축소와 품종 회귀라.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왜 문제냐면, 자, 어떤 그 종자 회사가 GMO 종자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생산량도 많고 크기도 크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어. 그러면 농부들이 기존의 다양한 재래 품종을 다 포기하고 그 GMO 종자를 심어서 농사를 짓게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의 농부들이 그 단일 품종만 재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품종이 어떤 전염병의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필 그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감자는 싹 다 죽는 거. 그 GMO는 싹 다 죽는 거죠. 그 예시가 역사적으로 있어요. 1800년대 제가 감자 이야기를 했는데 감자 얘기 빨리 하고 싶었나 봐요. 1800년대 중반에 아일랜드에서 단일 품종의 감자만 심었던 거예요. 그 품종이 좋았나 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품종에 약한 전염병이 싹 돈 거예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그 감자 농사 그 기근 사태로 인해서 그때부터 한 100년 동안 240, 5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해가죠? 그러니까 GMO 단일 품종으로 재배를 했다가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맞게 될 사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을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과학기술자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과학기술의 탐구는 참 또는 거짓이라는 사실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 가치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하든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를 하든 너네가 뭐라고 윤리적으로 공격하지 마라.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발전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해 왔어요. 하지만 이 과학기술이 정말 인류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어떤 반성의 관점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자 여기 나오죠? 과학기술은 선입견을 배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반성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과학기술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 책임의식이 과학자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여기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아일랜드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공간정보기술의 발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간정보기술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GIS, 지리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정보 시스템, GPS.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그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 그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이 GPS, 위치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비쿼터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유비쿼터스는 사용자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조작할 수 있는 것.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뭔가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비쿼터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증강현실 시스템. 증강현실 시스템은요. 스마트폰이나 그 패드 같은 거를 전원을 켜서 증강현실 앱을 띄운 다음에 내가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갔다 그러면 경복궁에 그 폰이나 패드를 들고 있으면 그 화면이 인식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유적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화면에 뜨는 거예요. 그걸 증강현실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증강현실이 더 유명해진 게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그걸 하러 저기 동해안으로 간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증강현실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나 게임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씨의 하루를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정보화로 인한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보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여러분은 아마 SNS에 굉장히 능숙하고 민감한 세대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러한 정보화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인터넷 중독, 정보 격차,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뒤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추가 좀 심화해서 설명드릴게요. 정보격차 문제인데요. 정보격차 문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보격차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나오죠. 정보격차. 정보격차라는 게 뭐냐면 정보를 이용하고 정보를 모아서 내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래프들 보면 어떤 그래프들이 제시가 되냐면 20, 30대 젊은 세대들과 어른 세대 간의 정보 이용의 그 격차 또는 도시 지역 사람들과 농촌 지역 사람들의 인터넷 이용이나 스마트폰 이용 빈도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그래프들이 나오면 정보 격차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보 격차가 왜 문제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에 얼마만큼 다가가느냐가 그 사람이 부와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요. 그런데 이제까지 형성되어 왔던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부와 권력이 없는 사람은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정보에 더욱더 잘 접근해서 다시 부와 권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보와의 진전이 계층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격차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정보사회의 크나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교과서 살펴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활동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발달의 긍정적인 영향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생명 연장 그리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기술 발달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원래는 이거였는데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이죠. 가치중립성. 그래서 과학기술을 이렇게 바람직하게 활용합시다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활동지에 나와 있고요. 진단평가도 한번 해볼까요? 생산력의 발전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나 자원고갈, 환경오염, 인간소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빈칸에 뭐 들어갈까요? 생산력 발전을 일으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자는 과학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뭐를 가져야 돼요? 네, 책임의식,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로 채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활동지, 공간정보기술의 발달. 자, 첫 번째, 지리정보 시스템 GIS에 대해 GIS가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빈칸은 뭘까요? 그쵸? 위치정보 시스템 GPS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공간정보 기술을 공공 영역에서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사적 영역에서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여러분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또는 지금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지? 몇 분 더 기다리면 되지 하는 시스템 요즘 버스 정류장마다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간정보 기술이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공간정보 기술을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공간정보 악용의 위험성, 뭐가 침해당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까요? 네,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진단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결합하여 입력, 저장, 처리, 분석, 표현하는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뭐라고 할까요? 위에 나왔었어요. 지리정보 시스템 GIS라고 하죠. 두 번째, 사용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죠?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아까 교과서에서 봤었죠. 네, 세 번째 활동지 보겠습니다. 정보화로 인한 삶의 변화. 정보화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요?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뭐가 변화해요? 생활 양식이 변화하죠. 생활 양식이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됐고요. 생활적으로는 이렇게 됐고요. 공간 활용 방식, 어떤 공간을 통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인터넷 공간을 통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정보화로 인한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단평가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의 발명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진행된 무엇은 뭘까요? 이게 뭐 들어갈까요? 정보화죠. 정보화. 정보화는 우리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정보의 소유와 접근 정도에 따라 계층 간의 격차가 나타나는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나요? 우리 아까 살펴봤죠? 정보 격차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활동지 빈칸도 채워봤습니다. 자, 이상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